당신 미쳤어? 카드값이 5천만 원이 넘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불과 3일 전 제적금 1억 원을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손을 내밀던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그저 쌩끗 웃으며 남편의 신용카드를 건넸을 뿐이었죠. 그 미소가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쇼핑백을 쓸어 담던 시댁 식구들. 하지만 정확히 72시간 뒤 그들의 허영심은 처참한 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날이었어요. 강남의 한정식집 큰 방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저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 왔구나. 거기 구석에 앉아. 저는 늘 그랬듯이 방 한쪽 끝자리에 딸아이와 나란히 앉았어요. 맞은편에 아주버님 김태진과 큰형님 댁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의 숟가락에 연신 반찬을 올려주면서 웃음꽃을 피우더라고요. 큰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너 좋아하는 전복찜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저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5살 딸아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나도 저거 먹고 싶어. 엄마가 떠줄게. 제가 딸 접시에 잡채를 올려주는데 시누이 화영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영은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이마 위에 밀어 올리며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아, 배고파 죽겠다. 새언니, 나 물 좀 줘요. 시누이 화영은 저를 보지도 않고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채워서 건넸어요.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헛기침을 크게 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먹는 것 좀 잠깐 멈춰봐.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화영의 손을 꾹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화영이가 드디어 좋은 데로 시집을 가게 됐어. 상대가 교육자 집안인데 아버지가 대학 교수야. 화영아, 잘됐다. 축하한다. 아주버님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시누이는 새침하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저도 속으로 축하의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손을 잡으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둘째 아가, 진수가 그러던데 너희 적금 들어놓은 게 곧 만기라며? 1억이라고 하던데 그거 화영이 결혼 자금으로 좀 보태주어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네 집안이면 혼수도 그만큼 구색은 갖춰야 할 거 아니야. 화영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하은이 결혼할 때 축의금 많이 낼게. 남편 진수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여보, 오빠 노릇 좀 하게 해줘. 적금이야 또 모으면 되잖아. 화영이 너 결혼식은 오빠만 믿어. 진수가 능글맞게 웃으며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8년 동안 딸아이 간식을
다시 한번 8년 동안 딸아이 간식을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 걸 이 사람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아주버님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며 돈을 제일 잘 번다고 늘 자랑하던 큰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와인만 홀짝이고 있었고 큰형님 댁도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적금은 제가 내일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시니까 즐거운 자리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콧바람을 불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저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남은 식사 내내 밥알 하나 넘기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진수가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든 뒤에 저는 도리상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야 하나 싶어서 부부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매달 투덜대던 남편의 계좌를 열었어요.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간 내역이 수십 줄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그 내역에는 강남의 룸살롱, 모텔 등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결제된 기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흥업소 이름이 적힌 결제 내역과 대낮에 결제된 모텔 기록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어요. 심지어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수백만 원씩 긁은 기록도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딸아이에게 딸기 한 팩 사주는 것도 망설였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활락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실로 나가 딸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아이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거울을 올려다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자리에 차가운 것이 고이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서 딸을 낳았다고 구박하던 그 날들이 떠올랐고요. 명절마다 부엌에 혼자 서서 12가지 반찬을 만들던 새벽이 스쳤습니다. 첫째 내보다 돈을 못 벌어 용돈도 얼마 안 준다며 한숨을 쉬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 모든 순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딸아이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웨딩 잡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밤새 고민해 봤는데요. 적금을 지금 해지하면 이자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손해가 막심해서요. 제가 과일을 한 점 입에 넣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박 여사가 목소리를 깔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몇 년 전 남편이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라던 신용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래서 우선은 이 카드를 쓰시라고요. 아가씨 혼수 준비하려면 당장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적금 만기될 때까지만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카드를 박 여사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신우이가 눈을 크게 뜨며 카드를 집어들더라고요. 언니, 이거 진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한도 높은 거지?
김하영이 카드를 이리저리 살피며 기뻐했습니다. 박 여사도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제 손을 꾹 잡더군요. 그래, 네가 속이 깊구나. 걱정 마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살 테니까. 시어머니가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뒤로하고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댁 대문을 나서는 제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죠.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남편의 카드 내역과 외도 정황을 설명하고 이혼 소송 준비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탐정사무소에도 들렀지요. 사흘 뒤 탐정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진수가 자신의 부하 직원과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단순한 유흥도 모자라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출력해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댁에 카드를 넘겨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와 매일 통화하며 이혼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탐정이 보내온 사진도 12장이 넘었죠. 그날 오후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야, 너 제정신이야? 카드가 정지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백화점 매장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더라고요. 화영이가 지금 백화점에서 계산을 못하고 있어. 당장 정지 풀어.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카드가 정지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준 카드잖아. 어머니, 남의 카드 쓰실 때는 잘 보고 쓰셔야죠. 카드에 적혀 있는 이름 못 보셨어요? 수화기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진수 씨하고 이혼 절차 밟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들어오더니 현관에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카드사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 짓이라니? 뭔 짓을 한 건 네 가족이지. 진수가 성큼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사진들을 진수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진수가 발밑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여직원과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니, 이건 네가 매주 금요일마다 뭘 했는지 다 알아. 룸사롱, 모텔, 불륜까지 전부. 진수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려는 걸 제가 차갑게 내려봤어요. 무릎 꿇지 마. 역겨우니까. 그리고 네 동생 혼수값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여보 잠깐.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라고? 사진이 12장이야. 날짜까지 다 찍혀 있어. 진수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허겁지겁 긁어 모으고 있을 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뒤에는 화영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년이 진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시어머니가 거실까지 들어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멈칫했지요. 아이,
이게 뭐야? 어머니 아들이 밖에서 한 짓이에요. 똑똑히 보세요. 시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다가 내던졌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겨우 이런 걸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저는 참고 참았던 8년치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겨우요? 어머니 아들이 밖에서 여자들이랑 뒹굴 때 제 딸은 과일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었어요. 딸기 한 팩이 비싸서 마트에서 집었다 놓았다 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이면 딸기 1000팩은 사고도 남을 거예요.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시누이 화영이가 부엌 쪽에서 코를 훌쩍이며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건 그거고 내 혼수는 어떡해. 나 이미 택 다 뗐단 말이야. 반품도 못해. 저는 화영을 돌아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가씨, 일주일 동안 긁은 게 5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 뒷감당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렇게 긁었어요? 그건 당신 오빠 카드예요. 오빠한테 해결하라고 해요. 화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화영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5천만 원이나 썼다고? 엄마가 그냥 긁으랬잖아. 어차피 새언니가 갚을 거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소란에 깨어 이불을 꼭 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려 이불로 감싸고 미리 싸둔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잠깐 여행 가는 거야. 미리 싸둔 캐리어를 챙겨 거실을 지나가는데 진수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이 상황 우리 형이 알면 너 끝장이야. 진짜 감당할 수 있어? 저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올려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화면을 진수 눈앞에 보여줬어요. 고마워. 증거 하나 더 늘었네. 진수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미리 잡아둔 오피스텔에 도착해 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딸아이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자는 거야? 앞으로는 여기서 지낼 거야. 제 딸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앉아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소장 발송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핸드폰에는 남편 진수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협박, 사과, 다시 협박이 번갈아 찍혀 있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덮어줬죠. 이 전쟁에서 지면 이 아이의 미래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돈도 제 딸의 웃음도 전부 제가 지켜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평소와는 다른 공기를 느꼈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무실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고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본부장이 저를 호출하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어요. 배우정 씨,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니까 책상 정리해서 집에서 대기해요. 사내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됐어요. 권고 사직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수도 있어요. 본부장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기밀 유출이라고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증거라도 있나요?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제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며 본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그만이야. 김태진 상무님 눈밖에 난 네 잘못이지 누굴 원망해? 상무님이 너 깜빵에 넣겠다고 하시는 거 우리가 겨우 말린 줄이나 알아. 황 본부장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대기업 상무인 아주버님 김태진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었죠. 저는 결국 박스 하나에 짐을 담아 쫓겨나듯 회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제 휴대폰으로 아주버님의 문자가 도착하더라고요. 재수 씨, 세상 무서운 거 이제 알겠지? 지금이라도 내 동생한테 싹싹 빌면 내가 생각해 볼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에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분식집에 시어머님 박 여사가 깡패 같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거든요. 제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죠. 이 도둑년의 집구석아, 너희 딸년이 우리 집 돈 1억 빼돌려 도망갔어. 박 여사가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어 제 친정아버지의 얼굴에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소금 세례를 받고 계셨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박 여사의 팔을 잡고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제 뺨을 때리며 가게 진열대를 발로 찼죠. 네가 돈을 내놓기 전까지 매일 올 줄 알아. 이 망할 놈의 분식집 아예 문 닫게 해줄까? 박 여사가 집기를 때려 부수며 욕설을 퍼붓는 통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때 남편 김진수에게서 조롱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때? 우리 형이랑 엄마가 나서니까 정신이 좀 들지? 우리 집안이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고 집에 와서 설거지나 해. 남편은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김진수,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어떻게 이래? 제가 울부짖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딸아이가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붙잡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한테 소리 질러? 할아버지 가게 왜 이렇게 됐어? 나 너무 무서워.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우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아주버님이 보낸 변호사를 통해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양육권 포기 각서를 종용하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김태진과 그 집안의 조직적인 괴롭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문득 아주버님이 과거에 저보고 처리해달라고 맡겼던 비밀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버님의 심부름으로 처리했던 임용계약서 사본들이 제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고민하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배우정 씨 맞으시죠? 김태진 상무 밑에서 고생 꽤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준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상무 그 인간,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저도 유정 씨를 그 지옥에서 꺼내드릴게요. 최준석 부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위험해 보였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죠. 최준석 부장은 저를 조용한 카페 구석진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김태진 상무를 향한 증오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야망이 뒤섞여 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김태진이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배유정 씨는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을 거고, 우리 목적이 같잖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최준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왜 갑자기 저한테 손을 내미시는 건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최준석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 사람 뒤처리란 뒤처리는 제가 다 했어요. 새벽에 불려가서 서류 조작하고, 감사 나오면 방패막이 서고, 그런데 상무 자리가 비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대학 후배를 낙하산으로 앉혔어요. 최준석의 손가락이 탁자를 톡톡 두드렸지요. 저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준석이 그 서류들을 면밀히 보았죠. 3년 전 김태진이 저를 시켜 정리하게 했던 그 서류, 회사 돈을 빼돌려 가족들의 사업 자금으로 넘긴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거면 김태진은 끝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최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저를 복직시켜 주세요. 김태진 손이 닿지 않는 자리로요. 둘째, 제 부모님 가게에 사람을 보내서 시어머니가 다시는 접근 못하게 막아주세요. 최준석이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직은 제가 본사 인사팀에 라인이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됩니다. 가게 쪽은 제가 아는 경호업체에서 사람을 붙여드릴게요. 최준석이 오른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준석은 자기 밑에 있는 변호사 2명과 보안팀 직원을 붙여줬습니다. 변호사들은 김태진이 저를 해고하기 위해 본부장에게 보낸 메일과 통화 녹취록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어요. 저는 저대로 탐정에게 신우이 화영의 예비 시댁 정보를 캐달라고 부탁했죠. 사흘 뒤 탐정이 보내온 신우이 화영의 사진과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별도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편 최준석 부장은 김태진의 돈 세탁 증거를 내부 감사팀에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죠. 감사팀이 김태진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김태진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최준석이 전해줬습니다. 김상무가 오늘 감사팀장한테 전화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의심만 커지는 건데 본인은 모르나 봐요. 열흘 뒤 저는 본사 전략기획팀으로 복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태진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였죠. 출근 첫날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예전에 저를 내쫓았던 본부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유정 씨, 그때는 내가 좀 송급했어. 미안하게 됐어. 저는 본부장의 눈을 한번 보고 고개만 까딱한 뒤 지나쳤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마음 같은 건 없었죠. 부모님 가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준석이 보낸 경원 2명이 가게 앞에 교대로 서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최준석이 아는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줘서 낡았던 가게 안을 깔끔하게 고쳤지요.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간판도 바꾸니까 아버지가 오랜만에 활짝 웃으셨어요. 유정아, 가게가 새 것 같구나. 고맙다, 우리 딸.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씩 정리할게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신우이 화영의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 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호텔 중식당이었지요. 저는 화영이 교수 집안 식구들 앞에서 가장 우아하게 앉아 있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신우이 김화영의 상견례가 열리는 호텔 중식당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예약된 방의 묵직한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방 안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시댁 식구들과 인자한 표정의 교수 집안 식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너, 배유정,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당장 안 나가? 박 여사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하영은 사색이 되어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언니, 미쳤어?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 제발 부탁이니까 조용히 나가줘, 응? 김하영이 제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애원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상견례상 한가운데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김하영 씨의 새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교수님,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수 부부는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졸업 증명서 위주의 유흥업소 사진이네요. 이게 정말 우리 화영양이 맞습니까? 교수님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김하영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백지장처럼 변했지요. 사진 속에는 김하영이 화려한 옷을 입고 유흥가 남성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저 여자가 저 미워해서 가짜로 만든 거라고요. 김하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교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더라고요. 박 여사도 정신을 차렸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죠. 이 독한 년, 어디서 감히 귀한 남의 잔치상에 죄를 뿌려?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박 여사가 휘두르는 팔을 제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가볍게 막아 세웠어요. 저는 박 여사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지요. 어머니, 아직 놀라기엔 일러요. 교수님, 지금 김하영 씨가 두르고 있는 저 명품 가방이며 시계들, 전부 제 남편 카드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들인 작물이나 다름없어요. 이 집안의 부유함은 전부 남의 피땀을 짜내어 만든 가짜라고요. 제가 가방에서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사본 등을 꺼내 탁자 위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교수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뒷목을 잡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사기꾼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뻔하다니. 여보, 당장 일어나요. 이런 천박한 인간들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수치스러워요.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가려 하자 박 여사가 바닥을 기며 매달리더라고요. 사돈, 아니 사돈 어른, 오해예요. 저희 큰아들이 대기업 상무라니까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박 여사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지만 교수 집안 식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김하영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 가득했죠. 김하영, 네가 그토록 원하던 교수 집안 며느리 자리가 이렇게 날아갔네. 남의 카드 긁을 때 기분 참 좋았지? 이제 그 카드값 5천만 원 네가 직접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김하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최준석 부장의 메시지가 도착하더라고요. 뉴스 속보를 확인하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룸 안에 걸려있는 대형 TV를 켰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김모상무가 수십억 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김상무는 동생 김진수의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임용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가린 채 끌려가는 아주버님 김태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박 여사는 TV 화면을 보더니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더라고요. 태진아,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 배우정,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우리 아들 태진이를 저렇게 만든 거지? 박 여사가 눈이 뒤집혀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김진수에게서도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가볍게 수신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죠. 어머니,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를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건 전부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아수라장이 된 방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바윗덩어리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최준석 부장이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정 씨. 이제 김태진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약속대로 상무이사 자리는 제가 차지할 것이고 유정 씨의 입지는 제가 확실히 보장해드리죠. 최준석 부장이 송전보를 울리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를 향해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모든 것이 완벽한 승리라고 믿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다은이가 갑자기 유치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인데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방금까지 느꼈던 승리의 희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하은이가 왜요?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정신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은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의 위기였지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제 딸이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기계 소리에 맞춰 겨우 숨을 쉬고 있었죠. 고작 5살짜리 아이 몸에 어울리지 않는 굵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아이는 급성 간부전입니다. 지금 간 수치가 정상의 수천 배를 넘었어요. 당장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간 쓰세요. 지금 당장 검사하세요. 다 떼어가도 돼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형과 간 수치가 맞아야 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검사해 보시죠. 그래도 적합자가 나오지 않으면 친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 피를 뽑았습니다. 2시간이 2달처럼 느껴졌죠.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세 분 모두 부적합합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붙잡고 있는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하은이가 쓰러졌어. 간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대. 당신밖에 없어. 제발 병원으로 와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서류 던져놓고 이제 와서 부탁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1시간 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진수의 팔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유정아, 우리 진수 내가 데려왔다. 어머니, 지금 애가 죽어가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네 적금 1억, 태진이 합의금 2억, 합쳐서 3억. 그 돈 내놓으면 진수 수술 때 올려 보내마. 뭐라고요? 손녀 목숨으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빠라는 놈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내 목숨 걸고 하는 수술인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따은이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말고 통장을 가져와. 그날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제 딸의 작은 가슴이 기계에 맞춰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김태진이 저를 시켜 정리하게 했던 서류들 중에 몰래 빼둔 서류 한 장이 생각났죠.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날짜, 금액, 업소 이름, 직원 접대 명목으로 허위 기재한 결제 내역, 그리고 제 남편 진수의 서명까지. 그 파일은 아직 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뛰쳐나와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를 찾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뒤집자 영수증 사본과 장부 복사본이 바닥에 쏟아졌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형사 처벌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최 부장님, 제 남편 김진수 공금 유용권 검찰에 넘기면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되죠? 증거 확실하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왜요?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김진수한테 선택하게 할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되든가 아니면 형이랑 나란히 감옥 가든가. 옥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죠. 중환자실로 돌아와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약속해. 안 아프게 해줄게.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변호사와 보안요원 2명을 데리고 시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야, 이 이른 아침에? 문이 열리자 저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러닝셔츠 차림의 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3억 가져왔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진수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영수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쏟아졌죠.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 넌 형이랑 나란히 조사받게 될 거야. 진수가 허겁지겁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형이 다 처리한 거야. 괜찮다고 했어. 처리는 했겠지. 근데 검찰에서 조사 시작하면 감당할 자신 있어?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팀원 이름까지 전부 다 내가 제보할 거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 들여다봤습니다. 진수야, 이게 뭐냐? 너도 회사 돈을 썼단 말이야?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탄원서 제가 쓸 수 있어요. 제가 피해자니까 제 탄원서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서 수술대에 오르면 탄원서 써드리고 이 자료들 다 파기할게요. 하지만 1분이라도 지체하면 당신 병원이 아니라 검찰로 가야 될 거야. 탄원서도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수를 붙잡았죠. 진수야, 수술해라. 너까지 붙들려 가면 어떡하니?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면 되잖아, 하면. 보안요원이 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진수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정아, 너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이간이 자리를 잘 잡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죠. 2시간 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린 진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서류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위자료 0원. 양육권 전부 나한테 맡기는 조건이야. 진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도장 찍으라고? 나 방금 수술했어. 딸 목숨에 3억 부른 건 괜찮고?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쾌감보다 내 딸을 살려냈다는 성취감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 구속된 큰아들과 건강을 잃은 작은아들,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시누이 때문에 지옥길을 걷게 되겠지요. 저는 하은이가 잠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뺨에 도는 가냘픈 생기가 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딸의 생명을 돈으로 흥정하려 했던 그 추악한 자들에게서 저는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묵직하게 느껴졌죠. 이제 진짜 우리 하은이와 나만의 평화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최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진 성무 재판 결과 나왔어요. 중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로 상무이사 발령받습니다. 축하드려요, 최 상무님. 고맙습니다, 유정씨. 약속 지킬게요.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로 갔어요. 딸아이의 볼에 핑크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경과가 좋다며 이틀 뒤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엄마가 약속 지켰지? 일주일 뒤 딸아이가 완전히 깨어나 제 얼굴을 보더니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술을 대었어요. 그 작은 손이 따뜻하게 제 손가락을 감싸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어요.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 신청도 넣었지요. 정문을 나서니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병원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는데
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았어요.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3월이었습니다. 서윤이의 볼에는 다시 분홍빛 생기가 돌았고 유치원을 누비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오늘도 재밌게 놀아.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면 그제야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걷고 뛰고 웃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복직 후 석 달, 전략기획팀에서 성과를 내고 있을 무렵 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최준석 상무가 저를 불렀지요. 배 팀장, 오늘부로 최연소 팀장입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실력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한테 고마워할 건 없어요. 팀장 명패를 받아들고 제자리에 앉았을 때 8년 동안 삼켜야 했던 서름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 들렀어요. 1억을 모은 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까지 두둑하게 붙어 있었죠.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딸기 한 팩을 망설이며 제 점심을 굶으며 모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에 대출을 조금 못해 외곽의 조용한 동네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버지가 베란다 밖 산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계셨죠. 유정아, 공기가 참 좋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랑 편하게 살아요, 아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지? 서윤은 자기 방을 빙글빙글 돌며 웃었습니다. 우와, 내 방이다. 진짜 내 방. 그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 분식집도 달라졌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동선을 정리하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허리를 곧게 펴고 계산대를 보시는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진수는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하던 사업도 무너져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말이 들려왔죠. 그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정아,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은 하은이 아빠도 아니야.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가슴이 시원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느낌 뿐이었죠. 신우이 김화영은 파혼당했고 예물 반환과 위자료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시어머니 박 여사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감옥에, 작은아들은 병든 몸으로 일용직을 전전하고 딸은 소송에 허덕이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후회뿐이었겠죠. 김태진은 교도소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채 수감 중이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그들에게 쓸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죠. 이번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모으는 돈이 아니라 오직 저와 딸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었습니다. 첫 입금 금액 10만 원. 작은 숫자였지만 그 어느 1억보다도 값진 시작이었습니다. 희생과 착취만 강요당하던 그녀가 8년 만에 되찾은 건 단순한 돈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용기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이었죠. 악인들은 결국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이했고, 유정 씨는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딸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은 유정 씨처럼 독하게 마음 먹고 스스로의 울타리를 세워야 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우정 씨가 마침내 활짝 웃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정의로운 승리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